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걱정이 취미세요? 입니다. 지은이는 세라나이트, 옮긴이는 이수경,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입니다. 서점에 갔다가 걱정이 취미세요? 라는 제목에 푹하며 웃음이 지어졌는데요. 걱정이 불안이 되어 모처럼의 여가 시간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경험 모두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제목을 잘 지었나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세라나이트는 생각이 빛나는 인생의 마법, 정신 차리기 기술 등을 저술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작가는 이 책은 걱정에 대한 책이며 인생의 문제에 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선 진정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제발 진정해, 닥치고 정신 차려 라고 말하며 문제를 객관화하도록 합니다. 총 4장에 걸쳐 걱정을 객관화하고 발생 가능성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장은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면 어떡하죠? 일단 진정부터 하시죠. 2장, 감정 강아지는 잠시 우리에 가둬라.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받아들이고 잊어라. 3장, 지금은 이성 고양이가 움직여야 할 때다. 통제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라. 4장,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최적의 루트 찾기, 멘붕 탈출 시나리오입니다. 이 책을 읽으니 단골 국밥집이 생각났습니다. 울상을 짓고 들어서면 국밥집 할머니가 걱정은 개나 줘버리고 드시게 먹고 힘내 라며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느낌이랄까요? 눈물 한 방울 또르르 떨어져 더 감칠맛 나진 국밥을 배불리 먹고 나면 세상 힘들 게 없겠죠. 미국식 유머를 공감하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유쾌하고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한 걱정이 취미세요를 통해 걱정일랑 모두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걱정만 하다 탈탈 털리는 4가지 자원, 5단계의 불행 폭풍 등급, 속 터지는 세상에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팁 5가지, 걱정을 멈추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그럼 함께 걱정이 취미세요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걱정만 하다 탈탈 털리는 4가지 자원. 나는 신경쓰기 자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여기서 자원이란 어떤 활동이나 약속,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 등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거나 좋아하는 일에 쓰는 시간, 에너지, 돈을 말한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그 자원들을 쓰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신경쓰기 예산 편성이라고 한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것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시간, 에너지, 돈을 써야 하므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집세를 내야 한다면 하기 싫더라도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또 멘붕 자원이라는 용어도 만들었다. 멘붕 자원은 역 같은 일이 생길 때 사용하는 자원이다. 당신은 내가 앞서 언급한 온갖 반응과 행동을 악화시키는데 그 자원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평정을 되찾고 애초에 멘붕을 초래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쓸 수도 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아무리 용을 쓴데도 그 자원의 양은 한정돼 있으며 당신이 하루 동안 사용할 시간이나 에너지, 돈은 당신이 소비한 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간은 공급량이 한정돼 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다. 누구도 시간을 더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 모든 것에는 멘붕에 빠지는 것 또는
자신에게 일어날 것 같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처하는 것도 포함된다. 무엇하러 전자의 시간을 낭비한단 말인가? 후자에 사용하면 앞으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의 질이 크게 향상될 텐데 말이다. 에너지. 당신의 에너지도 결국엔 바닥난다. 제프 베이조스가 열심히 노력 중이긴 하지만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영혼을 쏙 빼내 와이파이로 재충전해 주는 기능은 아직 알렉사에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닷컴의 최고 경영자이며 알렉사는 아마존이 개발한 인공지능 음성 인식 비서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고 오래된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만일 어떤 끔찍한 문제가 터지면 멘붕의 에너지를 덜 낭비하고 문제에 대처했을 에너지를 더 남겨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돈. 이건 좀 더 복잡한 주제다.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며 자신의 돈주머니를 다시 채우는 능력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형편이 파산에 가까운 사람이 로스쿨 입학시험을 앞두고 불안에 휩싸인 나머지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구잡이 쇼핑을 하는 것은 분명 부적절한 행동이다. 만약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자라면 한 패션 브랜드 매장의 상품을 싹쓸이할 때 기분이 나아진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타인의 방식을 함부로 비웃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카키색 반바지와 고리버들 벨트를 사는데 쓴 돈이 입학시험 점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 과외교사를 고용하는 편이 현명하다. 한마디로 걱정은 소모적인 행위이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돈을 앗아가고 당신에게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자원들을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데 쓰면 당신은 실제로 거기에 대처하게 된다. 내 목표는 당신이 걱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멘붕 자원을 현명하게 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중얼거렸는가? 시도는 좋군요, 나이트 씨. 만약에 내가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나도 제프 베이조스가 되겠네요. 워워, 제발 진정하시라. 나는 없앤다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말했다. 나는 암에 걸려 죽을까봐 날마다 걱정하기 부분 세계 기록 보유자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걱정을 하다 정신줄을 놓을 지경이라면 자신이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호들갑 떨수록 줄어드는 네 번째 자원. 누구나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끊임없는 위기 상황 모드인 것 같은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말이다. 그의 이름을 셰리라고 부르자. 셰리는 어떤 날은 데이트 나갔다가 바람맞았다고, 어떤 날은 주차장에서 개자식이 자기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또 어떤 날은 진상 고객 때문에 마감에 완전히 펑크가 났다고 마구 열을 내면서 난리를 친다. 셰리가 가장 최근에 겪은 끔찍한 일을 불평할 때 또는 땀투성이 얼굴로 아침 회의에 나타나 눈을 쉴 새 없이 깜빡이면서 맙소사, 나한테 무슨 거지 같은 일이 생겼는지 알아? 라고 연신 투덜거릴 때 당신은 쯔쯔 저런 하며 동정을 표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셰리는 맨날 그런다. 그래서 솔직히 당신은 이렇게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호들갑쟁이야. 이번엔 또 뭐가 문제야? 제발 진정 좀 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라고. 내가 말하는 네 번째 자원은 호의다. 5단계의 불행 폭풍 등급. 내가 만든 불행 폭풍 등급 5단계는 다음과 같다. 1등급,
발생 가능성이 매우 작음. 2등급,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성 작음. 3등급, 가능성 있음. 4등급, 가능성 큼. 5등급, 불가피함. 다시 말하지만 이 등급의 폭풍의 강도나 심각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발생 가능성만을 말해준다. 당신의 인생 창문을 판자로 막고 문들을 널빤지로 고정해야 할 때 발생 가능성 측정계가 멘붕 자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작은 일에는 자원을 적게 쓰고 가능성이 큰 일에는 많이 쓰도록 말이다. 그리고 때로는 자원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된다. 자원을 아껴뒀다가 뒷정리에만 쓸 수도 있다. 이 등급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실제 예시를 잠깐 살펴보자. 당신은 스키를 즐기는가? 난 아니다. 따라서 내가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1등급, 발생 가능성 매우 작음에 해당한다. 하지만 만일 내가 스키를 탔다면 4등급, 가능성 큼일 것이다. 난 내 한계를 잘 안다. 그렇다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알베르토 톰바를 생각해보자. 그가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질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키 황제니까. 아니면 4등급, 가능성 큼일 수도 있다. 허구한 날 폭발적인 스피드로 스키를 타기 때문이다.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질 가능성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멘붕 자원의 예산을 짤지 결정하는 것은 알베르토 본인에게 맡길 일이다. 이번에는 지진을 생각해보자. 이게 좀 더 흥미롭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사람들은 큰 지진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작다. 반면 북아메리카 서부의 캐스케디아 섭입대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날마다 5등급의 가능성과 함께 살아간다. 그렇지만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5등급에 해당하는 사건이 반드시 지진 같은 엄청난 재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렇게 꼭 심각하고 강도 높은 사건인 것은 아니다. 단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면 5등급에 속한다. 그런 일의 예는 많다. 아기 키우는 부모라면 아기가 엄마 옷에 토하는 일을 거의 반드시 겪기 마련이고,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은 환승 항공편이 지연되어 낯선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일을 겪곤 한다. 그리고 죽음도 5등급에 속한다. 삶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햄스터, 창가의 허브에게도. 나쁜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꽤 유용하다. 당신만의 발생 가능성 측정계를 활용하면 뭐뭐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집착하는 대신 현실 상황에 집중할 수 있다. 특별 할인 다이어트 약 광고에 복용 후 사진만큼이나 비현실적일 때가 많은 당신의 걱정들 말이다. 그 여자가 인공 선탠을 하고 최대한 힘을 줘서 배를 쏙 집어넣고 가슴이 커 보이는 브레이지어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 가짜 사진에 제발 더는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내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야장천에서 당신의 멘붕 스위치를 건드렸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결국은 당신한테도 이롭다. 발생 가능성의 근거에 나쁜 일을 생각해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걱정거리 중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당신은 머릿속 레이더에 걱정거리가 포착되면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1등급이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2등급이네. 아직은 멘붕 자원을 쓸 필요가 없군. 이성적 사고법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크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작은 일이라면 내가 뭐하러 걱정을 해야 하지? 그리고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진 일이라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이 일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잖아? 그렇다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거기에 쓸 이유가 전혀 없어. 단순 명쾌하지 않은가?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도 이미 아는 얘기 아닌가? 그래, 잘 알 것이다. 당신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단지 나는 당신이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도록 돕는 역할만 할 뿐이다. 내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다. 사람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는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못하기도 하는 법이다. 그래서 내가 노트북 앞에 앉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공생 관계인 셈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기 전에 걱정해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걱정을 도저히 버리지 못한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속 터지는 세상에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팁 5가지. 정보에 대한 노출 줄이기. 알 것은 아는 국민이 되기 위해 아침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실내 운동용 자전거 위에서도, 출퇴근길에도, 그리고 잠자기 직전까지 정보를 모을 필요는 없다. 하루에 한 번만 뉴스를 챙겨도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혈압은 올리지 않을 수 있다. 균형 잡기. 24시간 흘러나오는 뉴스를 피할 수 없다면 워싱턴 포스트 트윗을 한번 볼 때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줄 계정을 추가해 팔로우해라. 프랑스에 사는 어떤 고양이가 자기 전용문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과 함께 페피토 외출함 또는 페피토 집에 돌아옴이라는 문구와 시간이 적혀 있다. 나는 잠자기 전에 페피토의 피드를 들여다보길 좋아한다. 어찌 보면 양을 세는 것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프랑스 고양이를 계속해서 세는 것이다. 마음이 굉장히 느긋해진다. 파고들어 제대로 알기.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당신에게 가장 큰 근심을 안겨주는 시사 이슈를 깊이 파고들어 제대로 이해하면 편집 증적 망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핵가방의 실제 작동 절차를 조사해보고 미국 대통령이 평소 암호를 외우고 있다가 수틀리면 곧장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버섯구름을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사건이 언제라도 곧 일어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글로 적기. 분노를 담은 편지를 쓰면 마음속 화를 덜어낼 수 있다. 들끓는 생각들을 머리에서 꺼내 종이에 옮겨놓는 행위가 마음을 진정하는 데 효과가 있음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편지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그런 이로움을 얻을 수 있지만 우표 한 장값만 드리면 해당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들의 우편함을 분노의 편지로 넘쳐나게 할 수 있고 그런 그들에게 죽기보다 싫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좋은 일 하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들 때 나는 대의를 위해 기부하면서 위안을 얻는다. 재난구호기금이나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든 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한 사람을 돕든 말이다. 내가 누군가는 못 누리는 재정적 특권을 자랑하는 것 같은가? 맞다. 그러나 멘붕 자원을 그런 곳에 쓰면 기분이 한층 좋아지고 동시에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한마디로 일석이조다. 그리고 기부의 수단이 꼭 현금일 필요도 없다. 당신에게는 돈 말고 다른 자원도 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비인도적인 이민 정책에 대해 항의하거나 가족계획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강렬한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내 중심가를 힘차게 행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밤에 꿀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걱정을 멈추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나는 당신이 역 같은 일이 닥칠 때 보다 평온하고 생산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줄 유용한 기술을 배웠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안타깝게도 반드시 일어난다. 예상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은 당신의 하루, 한 달 또는 인생 전체를 경로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 예컨대 쓰고 있는 책의 마감일을 일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고양이 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지는 일이 그렇다. 그렇다, 고양이 때문에. 사실 내가 유기농 코코넛 오일을 흠뻑 적신 키친타월을 들고 수투시 앞에 쭈그려 앉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에필로그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녀석의 피부병이 심해서 코코넛 오일을 발려주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양손을 쭉 뻗으면서 몸을 숙였을 때 수투시가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평소에도 약을 발라주려고 하면 녀석은 멀리 도망치곤 했는데 갑자기 몸을 공중으로 날려 도망갔다. 바로 그 순간에 쭉 뻗은 내 손가락과 세게 충돌했고 내 왼쪽 손가락 2개가 뒤로 확 꺾이고 말았다. 으악! 나는 순간 아연실색했다. 먼저 엄청난 고통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원고를 끝내는 일이 100배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깊고 본능적인 깨달음 때문에 그랬다. 다행히 평소 많이 쓰지 않는 쪽 손이기는 해도 이제 왼손 끝에 손가락 2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으니까. 그런 후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먼저 남편한테 나 잠깐 미친년처럼 굴고 올게 라고 하고선 2층에 올라가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치며 엉엉 울었다. 나의 감정 강아지를 아무렇게나 풀어놓았다. 잠시 후엔 불안감까지 몰려왔다. 그리고 샤워를 했다. 욱신거리는 손이 어딘가 부딪히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머리를 감고 몸에 비누칠을 하다 보니 상당히 기분 전환이 됐고 샤워를 끝내고 나니 더는 슬프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대신 화가 났다. 그렇다. 웬만해선 화를 잘 내지 않는다고 했던 내가 말이다. 망할 놈의 고양이, 뼈만 앙상한 길거리 출신을 데려다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을 쏟으며 세심하게 보살펴줬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그날 저녁 내내 나는 수투씨한테 화가 나 미치겠어 라고 툴툴대며 온 집을 돌아다녔다. 심지어 수투씨한테 복수하는 상상도 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녀석한테 코코넛 오일 한 통을 확 쏟아부을까?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 그 녀석은 그저 살갗에 코코넛 오일 바르기를 싫어하는 길 고양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녀석이 잘못이 아니다. 휴,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장 할 일이 원고 마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배 하나를 빌려 열기로 한 남편의 생일 파티 준비를 해야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 전에 미용실을 예약해야 하고 3주 동안 미국 3개 주를 도는 여행을 위해 짐을 싸야 했다. 내 입에서 으아 비명이 터져나오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을 위해 내게 주어진 시간은 13일이었다. 당신은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냥 심하게 삔 거라고 생각했고 가뜩이나 마감에 쫓기고 있는 마당에 응급실까지 찾아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수투시의 공격이 발생한 직후 내가 생각한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는
마감일에 맞춰 원고를 끝내고 6일 동안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다시 원고 작업으로 돌아갔다.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다친 손가락들에 손톱 다듬는 줄 2개를 부목처럼 대고 붕대로 칭칭 감은 후 오른손과 왼손에 5분의 3을 사용해 우스꽝스러운 타이핑 자세를 시연하면서 남은 5%의 원고를 꾸역꾸역 작업했다. 내 모습은 후크 선장과 피아노 치는 고양이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 같은 꼴이었다. 내 머릿속엔 만일 근육이 심각하게 찢어졌으면 어쩌나? 다쳤을 때 곧장 병원에 안 간 걸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담이지만 내가 건강에 무신경한 태도를 조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염려된다. 그런 거 아니니 믿어달라. 만일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면 담당 편집자에게 마감 연장을 요청했을 거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었을 거다. 하지만 당시 그 손가락 사건은 내게 꽤 짜증나는 일 정도로만 느껴졌다. 나는 얼음팩으로 찜질을 하고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두었으며 최대한 오른손으로 타이핑을 했다. 그리고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나는 친구들과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남은 5%를 작업하는데 원래보다 5배나 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붕대를 풀어보니 당황스럽게도 내 새끼손가락이 원래의 형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획획 움직이는 게 아닌가? 원고를 마감한 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병원에 가서야 삔 게 아니라 골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투시의 1승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은 꽤 힘들었다. 미국 세계주를 돌 예정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는가? 하지만 내내 평정을 유지하면서 잘 대처했다. 마치 이 책을 쓰던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지금의 상황에 대비해 나를 준비시킨 것 같았다. 무언가를 계속 절실하게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고들 말하지 않는가. 하지만 내가 결국 맞이한 건 막대한 부가 아니라 불행 폭풍이었다. 내가 안티구루라서 그런 모양이었다. 반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예고 없이 불행 폭풍이 닥쳤을 때 나는 감정을 마음껏 발산한 후 감정 강아지를 가두고 불안감에게 손가락을 선물했다. 내 일상을 궤도에서 이탈시킨 녀석에 대한 복수를 상상했고 그렇게 나의 분노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상황을 점검하고 나의 RIO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결과를 판단하고 트리아지를 실행했다.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진 않지만 나도 뭔가가 있는 인간인지 모른다. 앞서서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 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타입이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는가? 한때 우리 부부는 몇 달 동안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지내다가 내 원고의 막바지 작업 즈음엔 에어비앤비로 방을 구했는데 막상 지내고 보니 그곳은 벌레 B&B에 가까웠다. 나는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정신줄을 놓고 조금도 평정을 되찾지 못했다. 그리고 4번째 자원에 크게 의지했다. 내 남편은 물론이고 이후 우리 부부가 얹혀 살도록 받아준 친구들의 호의 말이다. 결국 그 상황을 헤쳐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 돈, 호의를 소모해야 했다. 그때로부터 2년쯤 지난 지금 손가락 골절이라는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불행을 겪어보니 문제 대처 능력이 웬만큼 생겼다는 걸 알겠다. 놀랍지 않은가? 이쯤에서 당신에게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 신경 끄기 가이드 시리즈를 쓰는 것은 그냥 재미 삼아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당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내가 책을 쓰는 이유는 매번 책을 집필하는 과정이 누군가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나의 별난 아이디어를 제잘되며 보내는 시간이 나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면서 살고 있고 그 결과 훨씬 더 행복해졌다. 정신 차리기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며 사는 새로운 방법들도 깨달았다. 또한 30년이 넘도록 내가 갖고 살았는지도 몰랐던 비정상적인 트라우마와 화도 치유할 수 있었다. 앞서도 잠깐 말했듯이 그동안 써온 신경 끄기 가이드들 중에서 이 책이야말로 가장 자기 실현적 예언의 힘을 가진 책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예상치 못하게 터지는 혼란스러운 사건에 대처하는 일이 너무도 힘겨웠다. 지금은 그런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나 자신을 훈련해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물론 섬으로 이사한 것과 문화적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도 나의 학습과 성장에 시동을 건 촉진제이긴 하지만 나는 길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듯이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더 빨리 학습과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책을 썼다. 나의 마지막 바람은 이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의 변화를 위해 내가 알려준 모든 팁과 기술을 흡수해 실천해 보고 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 즉 역같은 일이 일어날 때 대개는 그렇게 멘붕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얼마든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으면 한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결과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꽤 괜찮은 RIO다. 오늘 라라의 행복 책방에서는 걱정이 취미새우와 함께 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